정혜경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몸은 그가 머무는 곳의 공기를 닮아간다고. 그 애들은 혹시 어떤 모임에서 돌아온 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밥도 제대로 먹었고 술도 과하지 않았고 날씨 탓도 아닌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독 느리던 그런 저녁 말입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고 낮에 들었던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던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 무거움의 정체를 그때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졌나 싶고 나이 탓이려니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상처를 받아도 불쾌한 말을 들어도 며칠 자고 나면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은 피로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한 번 무너진 몸의 균형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한 번 긁힌 마음의 상처는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르면 어디에 앉느냐의 문제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음식을 찾고 운동 시간을 늘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려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느냐, 어떤 공기를 들이마시느냐, 어떤 말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결정짓는 가장 깊은 층위의 문제입니다. 정혜경은 곡산 부사로 부임했을 때 고을의 분위기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빛까지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원망이 가득한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서로를 격려하는 마을에서는 늙은이의 걸음걸이마저 달랐습니다. 사람 곁의 공기가 사람을 바꿉니다. 이것은 감상이 아니라 정혜경이 수령으로서 현장을 살피며 체득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가지 자리에 대하여. 이 세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는 당신의 일상 바로 옆에 놓인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정혜경이 마제 마을에서 보낸 말년에 마지막으로 거절한 어떤 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거절이 그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알게 되면 당신도 오늘부터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가 곧 처방입니다. 어떤 약보다 어떤 보양식보다 당신이 앉는 자리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결정합니다. 어스름한 저녁, 오래된 버색에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한번 봐야지. 오랜만에 한잔하자. 그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집안은 조용하기만 한 날들이 길어질수록 그 연락 하나가 어둑한 방 안에 켜진 불빛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챙겨 입고 아침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모여 앉고 잔이 채워지고 처음에는 이야기가 가볍게 흐릅니다. 근황을 묻고 건강을 안부하고 예전 이야기를 꺼내며 웃음이 오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며느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고. 그 말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고,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느냐고 한숨을 내쉽니다. 잔이 거듭 채워질수록 이야기는 점점 깊은 구렁으로 내려갑니다. 젊었을 때 그 고생을 했건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세상이 억울하다고, 왜 나만 이러냐고. 그 자리에는 술과 함께 원망과 슬픔과 체념이 한 겹 한 겹 쌓여갑니다. 한 사람의 한탄이 다른 사람의 한탄을 불러내고 그 한탄이 또 다른 한탄의 문을 엽니다. 처음에 한 줄기였던 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자리 전체를 적시듯 무거운 감정이 테이블 위를 서서히 채워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배는 부르고 얼굴은 달아올라 있는데 마음은 오히려 텅 비어 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 아까 그 자리에서 들었던 말들이 하나씩 되살아납니다. 그 원망의 어조,
그 한숨의 무게, 그 절망의 색깔이 어느새 내 마음 안에도 번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남의 슬픔이 어느새 나의 슬픔처럼 가슴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은 에너지의 자리가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한 공간에 오래 머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쌓이고 면역의 방어선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젊은 몸은 며칠이면 회복하지만 나이 든 몸은 그 회복이 더디고 때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오간 말들이 당신의 상황을 실제로 바꾸어 준 것이 있습니까? 자식이 더 자주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까? 몸이 더 나아졌습니까? 살림이 넉넉해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다녀온 다음 날, 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날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신세 한탄의 술자리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건강을 직접 갉아먹는 자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에 처음 도착했던 날을 떠올릴 때면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한기를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관직도, 명예도, 가족의 곁도 빼앗긴 채 낯선 땅에 홀로 서 있던 그에게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세상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고 함께 앉으면 자연스레 이야기가 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정약용도 그 자리에 마음을 기대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면 조금이나마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깊던 시절이었으니 누군가와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아올 때마다 몸이 한 뼘씩 더 무거워지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슬픔을 나누었는데 슬픔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한탄이 내 안에 한탄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이 서로를 증폭시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탄을 나눈다고 한탄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슬픔을 함께 쏟아낸다고 슬픔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어느 시점부터 그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초당에 홀로 앉아 책을 펴고 차를 끓이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이 한탄의 자리보다 그를 훨씬 더 깊이 위로했습니다. 그는 술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의 참된 맛은 살짝 취하는 데 있는 것이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정신을 잃는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술의 정취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오가는 것,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 지친 마음이 잠깐 쉬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세한탄이 줄을 이루는 술자리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취할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이 풀어질수록 원망이 깊어지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거움이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뜻에 충실하지 않으면 평생을 취해서 사는 것이라고. 한탄의 술자리에 반복적으로 앉는 것, 그것이야말로 뜻없이 취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몇 번의 그런 밤이 쌓이면 삶 전체가 한탄의 색깔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아침부터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잠이 예전보다 훨씬 얕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그 자리들이 당신에게 남기고 간 흔적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서만 살 수 없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는 삶의 온기입니다. 다만 자리의 성격을 가려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모임이 있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모임이 있습니다. 자리가 곧 처방입니다. 좋은 자리는 약이 되고 나쁜 자리는 독이 됩니다. 연락이 와서 반갑더라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번 그 자리에서 돌아온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 답이 분명하다면 이번에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른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대들은 누군가의 자랑을 듣고 난 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뜨끔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잘됐다, 대단하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번졌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래된 친목 모임에 나갔다고 떠올려 보십시오. 익숙한 얼굴들, 익숙한 분위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의 물줄기가 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자식 자랑을 꺼냅니다. 아들이 큰 회사에 들어갔다고, 며느리가 살뜰하다고, 손자가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받아칩니다. 자기 딸은 먼 나라에서 산다고, 사위가 번듯한 직업을 가졌다고, 집을 넉넉히 마련해 주었다고. 또 다른 사람이 거듭니다. 건강 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새로 배우기 시작한 것이 있다고, 지난달에 어디를 다녀왔다고. 그 자리에 앉아 가만히 듣고 있는 당신의 안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왜 그만큼이 안 될까? 나는 왜 저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여행 한번 마음 편히 다녀오지 못하는가? 직접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어도 비교의 칼날은 이미 안쪽을 긁고 있습니다. 비교가 만들어내는 감정은 두 갈래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낫다고 느낄 때의 우월감, 그리고 내가 상대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의 열등감. 이 두 감정은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나의 가치가 타인과의 견줌에서 결정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 자체가 이미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지침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열등감과 시기심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이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며 수면의 질을 나빠지게 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의 삶이 실패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반복되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이유 모를 통증이 몸 곳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랑과 비교가 가득한 자리는 그래서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실질적인 건강의 위협이 됩니다. 정약용도 젊은 시절 이 함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28배의 과거에 급제하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시절, 그의 주변에는 늘 비교와 경쟁의 공기가 떠돌았습니다. 누가 더 빨리 승진했는지, 누가 임금의 눈에 더 들었는지, 누구의 상소가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졌는지. 조정에 자리한 것이 본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정약용은 그 공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남과 나를 재고 있었음을 훗날 유배지에서 뒤돌아보며 인정했습니다. 벼슬의 높낮이가 사람의 무게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한 뼘이라도 나아졌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슴속에 당파를 짓는 사심을 일체 씻어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은 조정의 파벌 싸움에 대한 경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길상의 관계에서도 나와 남을 가르고, 높고 낮음을 매기고, 내가 더 잘났다, 저 사람은 못났다, 줄을 세우는 마음 자체를 경계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랑이 가득한 자리에는 끝이 없다는 점도 위험합니다. 누군가 자랑을 꺼내면 다른 누군가가 그보다 큰 자랑으로 맞받습니다. 그 자랑이 또 다른 자랑을 불러냅니다. 그 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넘어서려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할 거리를 찾게 되고, 없으면 없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경쟁과 질투의 찌꺼기뿐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이 어디에 다닌다는 사실이 나의 오늘을 어떻게 바꿉니까? 누군가의 통장 잔고가 나보다 많다는 사실이 내가 바라보는 하늘의 색깔을 바꿉니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씁쓸함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비교의 틀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은 무엇을 더 쌓아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을 비워내고 무엇을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남과 견주며 열등감을 쌓거나 우월감을 즐기는 일은 남은 인생의 에너지를 가장 쓸모없는 곳에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그것을 자신의 하루를 가꾸는 데 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의 온도를 느끼는 일에, 오늘 먹을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일에, 조용히 앉아 오래된 책 한 쪽을 천천히 넘기는 일에, 그 소소한 일들 속에 담긴 고요한 기쁨은 어떤 화려한 자랑도
건네줄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매일 새벽 일어나 차를 끓이고 글을 쓰던 그 시간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의 자신이 한 줄이라도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잣대를 바깥에 두지 않았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곧 처방입니다. 비교의 자리를 떠나면 그 빈자리에 자족이라는 약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자랑과 시기심이 가득한 모임에서 돌아온 뒤 어떤 감정이 남았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감정이 가볍지 않다면 그 자리는 당신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을 필요가 없듯 맞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앉을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정중히 멀리하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돌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으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이 말이 단지 품격에 관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자리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오래된 원한을 들추며 다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앞에 두 자리보다 훨씬 교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처음에 정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한 마음이 우리를 다툼의 한가운데로 이끕니다. 오래전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누군가 꺼내기 시작합니다. 맞다. 그때 정말 억울했지. 저 사람 잘못이 맞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어느새 법정처럼 변해버립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십니까? 분노는 인체에서 가장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노가 치솟는 순간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이것은 몸이 외부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반응입니다. 젊고 건강한 몸은 이 반응 뒤에 비교적 빨리 원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나이 든 몸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이미 혈압이 높거나 심장에 부담을 안고 있는 노년층에게 이 반응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혈관은 그 긴장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심장은 그 부담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쌓인 것들이 언젠가 예고 없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암행어사로 지방을 돌 때 수많은 부당함과 부정을 목격했습니다. 탐관오리가 백성의 곡식을 빼앗고 억울한 옥사가 방치되어 있는 현장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에도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고함으로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고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개선안을 올렸습니다. 분노를 불꽃으로 태우지 않고 등불로 바꾸어 어둠을 밝히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다툼의 자리에서 이기더라도 지는 사람은 결국 자신입니다.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억울했던 과거가 지워집니까? 상대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때 받은 상처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그 승리 뒤에는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겼다는 느낌 대신 지쳤다는 감각, 무언가를 얻었다는 기분 대신 무언가를 잃었다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정약용은 또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말라고. 남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소모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다툼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은 억울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고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이 남긴 이 역설적인 한마디를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나쁜 자리를 끊어내는 과정은 처음에 괴롭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멀리하는 것이 편할 리 없고 모임에 나가지 않았을 때 저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진정한 즐거움의 씨앗임을 이 말은 알려줍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 나가면서 잠깐 얻는 소속감의 즐거움은 결국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 다산초당에서 보낸 나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초당 앞 텃밭에서 약초를 돌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틈틈이 자연을 관찰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시간들은 조용했지만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안에서 목민심서가 태어났고 경세우표가 자라났으며 500권이 넘는 저술이 한 줄 한 줄 쌓여갔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 그는 가장 깊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원 화성을 설계하던 시절의 정약용과 유배지에서 글을 쓰던 정약용이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화성 설계 당시 그는 거중기라는 새로운 도구를 고안하며 돌 하나하나의 무게와 위치를 계산했고, 유배지에서는 백성의 삶 하나하나를 살피며 제도의 빈틈을 메운 글을 썼습니다. 두 시기 모두 그는 바깥의 소란이 아닌 앞에 놓인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몰입이 그를 지킨 것입니다. 당신이 나쁜 자리를 떠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고요함이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조금씩 머무는 시간을 늘려가 보십시오. 아침 산책 한 바퀴, 오래 읽고 싶었던 책 한쪽,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는 몇 분, 그 소소한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고요함이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외부의 소음에 묻혀있던 내 안의 조용한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정약용이 유배 중에도 꽃을 보고 새를 관찰하고 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시간에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신도 지금 가진 것들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아침 햇살, 창밖의 나무, 조용히 끓는 주전자 소리, 오래된 사진 한 장. 그것들이 한탄과 비교와 다툼의 자리보다 당신에게 훨씬 더 깊은 것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자리가 곧 처방입니다. 나쁜 자리를 비우고 고요한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남은 날들을 위한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처방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정조 임금의 곁에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8과거급제, 30줄의 나이에 암행어사와 곡산부사를 지내며 백성의 삶을 두 발로 살폈고 수원 화성이라는 걸작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조정에서 그의 이름은 무게가 있었고 앞날은 끝없이 열려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천주교 탄압의 소용돌이 속에서 형 정약전과 함께 먼 땅으로 끌려갔고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 극단적인 낙차 속에서 정약용이 붙잡은 것은 바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인맥도 아닌 자기 내면의 단단함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일에 남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18년의 유배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 시간이 그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빚어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 마제 마을로 돌아온 뒤 정약용에게도 옛 인연들의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자는 자리,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됐는지를 따지는 모임, 오래된 원한을 다시 꺼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청. 유배 전이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8년의 고요가 가르쳐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초당에 앉아 손자에게 글을 가르치고 텃밭의 매화를 돌보고 마지막 저술을 다듬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 거절이 그의 남은 날들을 지켰습니다. 소란 대신 고요를, 다툼 대신 돌봄을, 비교 대신 자족을 선택한 그 말년의 나날이 정약용의 생애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도입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애들은 어떤 자리에서 돌아온 뒤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신세 한탄의 자리를 피하면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비교와 시기의 자리를 피하면 마음의 자족이 자랍니다. 다툼과 원한의 자리를 피하면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이 셋이 합쳐지면 어떤 보약보다 깊은 건강이 안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노년의 진정 필요한 용기는
무언가에 뛰어드는 용기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용기,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피하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남은 날들을 더 건강하게, 더 평온하게, 더 깊게 만듭니다.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가 어떤 몸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자리가 곧 처방입니다. 오늘 당신이 앉을 자리를 스스로 고르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남은 날들의 빛깔을 바꿉니다.